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수술을 바로 권장하기보다는 보통은 항갑상선제라는 약물, 메티마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항갑상선제를 먼저 써보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방사선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흔한데, 보통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는 건 그만큼 수술이 필요할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는 안 좋은 상황인 경우들이겠죠.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첫 번째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보면 어떨까, 세 번째로는 꼭 필수는 아닌데 선택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 경우들이 안녕하세요. 이비엠아님은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레이브스병,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 그중에서 그레이브스병 환자분들 중에 갑상선 절제술을 하기로 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 꼭 미리 이제 수술 전에 아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하게 됐다는 건 이미 꽤 오랜 시간 병이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한 갑상선 비대증이 크게 왔을 가능성이 높아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능 항진증에서 수술을 제한하는 경우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수술을 바로 권장하기보다는 보통은 항갑상선제라는 약물, 메티마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항갑상선제를 먼저 써보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방사선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흔한데, 보통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는 건 그만큼 수술이 필요할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는 안 좋은 상황인 경우들이겠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수술의 적응증을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갑상선 암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두 번째로는 호흡곤란이나 연화곤란 같이 이런 것들 증상을 동반할 정도로 갑상선 종양의 사이즈가 커진 경우, 세 번째로는 항갑상선제를 썼을 때의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 예를 들면 무과리구증, 백혈 수치가 확 떨어진다거나 간염이 전격성으로 나타났다거나 혈관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거나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즉각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항갑상선제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 수치가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항진 상태가 심해질 때,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해봤는데도 실패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 세 번째로는 결절이 좀 큰 경우, 증상은 없지만 갑상선 결절이 너무 큰 경우, 또 네 번째로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동반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꼭 필수는 아닌데 선택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 경우들이, 첫 번째가 4에서 한 6개월 이내,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 임신을 하려면 호르몬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수치가 불안정한 게 오래될 것처럼 보여지면 극단적으로는 빨리 수술을 해서 떼버리고 호르몬제를 넣어서 아이를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등도에서 그 이상 중증 정도의 암병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가장 안 좋은 합병증인 암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 어쨌든 항암 치료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수술을 좀 권장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수술을 고려하시게 됐을 텐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있어서의 수술은요,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적인 치료다 보니까 수술이 잘 됐을 때 올 수 있는 장점은 꽤나 명확하고요. 그로 인한 단점도 명확한데, 일단 첫 번째로 장점은 일단 증상 개선이 정말 빠르겠죠. 왜냐하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잘라내버리니까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게 확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는 완치율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떼버렸기 때문에 뭐 재발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의 0%에 수렴할 정도의 완벽한 완치 수술로 인식될 수 있겠죠. 그 세 번째로는 수술 후에는 이제 뭐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항암성선제도 먹지 않아도 되니까 이후의 조치가 편안하다는 점. 그 네 번째로는 예측이 너무 명확하죠. 예측이 명확하다는 게, 갑상선을 떼고 나서는 내가 먹는 호르몬제 그 자체가 내 호르몬 농도 전체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스스로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먹는 족족 호르몬 수치가 반응할 거다 보니까 이런 경우 예측 가능한 치료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항진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을 떼버렸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내 몸에 적정 농도의 갑상선 호르몬을 매일매일 약으로 보충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장점인 동시에 이제 단점인데, 수술의 첫 번째 큰 단점은 당연하게 이제 수술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합병증들이죠. 어쨌든 수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갑상선이 건드려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적합심 혈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 부위상에서 이게 후두신경, 이제 반해후두신경이라고 해서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건드려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경의 마비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수술 후에 출혈이나 감염 같은 일반적인 합병증들이 조금 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아까는 장점이었던 건데 이게 또 단점이 되는 건 평생 이제는 한갑상선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능항진증 환자분들 중에서 약물을 쓰면서 적정 농도가 조절돼서 일시적으로 저하가 빠졌을 때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목표가 있고 기간에 도달하면 약을 끊을 수가 있는데 이 수술 후에 나타난 기능 저하층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갑상선을 떼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능 저하층이 나타나서 이건 이제 불가피하게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수술 비용도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인데 TRAB, 그러니까 TSH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라고 하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했던 이 항체의 생성 자체는 지속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갑상선을 없앴을 뿐이지 이 항체가 생기는 원리를 치료한 건 아니다 보니까 기능 항진증이라는 증상은 없는데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수술의 단점인데요. 이 경우가 특히나 임신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자체가 아이한테 문제를 줄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빠른 임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을 해서 빨리 떼버리고 호르몬제로 일정 농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임신을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TSH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라고 하는 이 자가 항체는 지속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항체는 혈액을 특히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항체거든요. 이 항체가 지속된다면 아이에게 이 항체가 연결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수술을 해서 수치는 정상이니까 산모에게는 특별하게 이제 위험할 것들이 없는데 아이에게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연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레이브스비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전적 소인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녀가 일반인들에 비한 2배에서 4배 정도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1년도에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레이브스병 유전율이 한 79%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유전성은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TRAB라고 하는 게 그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항체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보니까 태아에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 TRAB가 양성이었던 경우에 어머니의 몸에 있는 TRAB가 태아의 갑상선을 자극해서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임신한 20주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엄마가 기능 항진증인 것처럼 아이도 똑같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인 심박수가 빨라진다거나 뼈 나이가 올라간다거나 갑상선에 종양이 생긴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초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생아도 출생 직후에 엄마의 모체로부터 전달된 항체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엄마로부터 나온 항체지 스스로 만들어낸 항체는 아니다 보니까 생후 한 3에서 12개월 정도 사이에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초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일부는 연구에서는 TRAB라고 하는 갑상선 자가항체가 태아가 뱃속에 있는 단계에서의 신경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TRAB가 방치된다는 점은 수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점이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이 TSH 수용체 항체를 없애기 위한 또는 이 항체를 근본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꼭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된다. TSH 리셉터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만약에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되게 되면 물론 태아에게도 임산부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게 꼭 수술이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